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블랙으로 덧칠해진 사람도 화이트라칭해진 사람도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된 폭력적인 흑백의 부분 앞에서 각자가 지녀야 할 그 고유한 색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늘의 풍경을 담아낸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림처럼 걸린 무지개 한가운데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군요. 아마도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것은 흑과 백의 단순한 논리가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다양한 색으로 함께하는 공존의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기자는 사진 곁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저희가 지난주에 고 김광석 씨 가족 측 변호인과 인터뷰한 뒤에 서혜순 씨가 혹시 반론이 있다면 저희 뉴스룸에서 담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서혜순 씨께서 반론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입기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 없이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좀 짚어보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서혜순 씨.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현양 사망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소환 날짜는 아니, 안 받으셨죠? 네. 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소환한다고 하니까 네. 곧 연락이 갈 네. 테고 서혜순 씨께서도 뭐 네. 간다라고 말씀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007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이. 예. 예. 왜 주변에는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올해가 딱 10년 되는 예, 예. 해인데 되게 그때 겨울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중2인데 나이는 이제 17살인데 좀 이제 뭐 장애우, 장애 2급이라. 예,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아침에 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몸이 안 좋은 애로 일단 저희가 키웠는데 일단은 뭐 갑자기 뭐 자다가 일단은 좀 애가 뭐 물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단 뭐 응급하고 빨리 부르고 해서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고 일단 뭐 갑자기 뭐 사망이라서 저도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엄마를 뭐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아버지가 또 4월달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하고 좀 사이도 안 좋고 저도 그때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사실 좀 너무 애랑 이렇게 이걸 알린다는 게 제가 너무 겁도 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알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냥 장애 엄마들한테 뭐 전화해서 서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모르고 다음 날이 이제 방학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냥 뭐 조용히 보내는 걸로 하고 장례식을 그냥 치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과 따님의 사망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연관돼 보이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근데 왜 그럴 수도 경황이 있죠. 없다라는 근데 것? 글쎄
제가 남편 이제 잃고 이제 애 뭐 그렇게 혼자 키우고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고 살고 다시 한국 왔다가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항상 제가 혼자 서울을 데리고 있었고 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식구들이 좀 제가 소송으로 힘들었을 때 서울을 좀 봐주고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했었는데 예. 서우가 너무 케어가 힘드니까 좀 이제 뭐 저도 식구들하고 소원해졌었고 예. 뭐 정말 알리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안 아니, 알리고?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너무 그렇고 제가 예. 전화를 해서 서우가 그렇게 됐다. 뭐 아빠 친구들도 뭐 없고 제 상주가 혼자서 뭐 서울을 그렇게 뭐 부주금 받고 하는 게 그 본명은 장례식이라는 게 서연이죠? 네? 예, 네, 서연이. 서연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게 저는 글쎄 장례식이라는 게 그냥 뭐 오셔가지고 서우 안 됐다 그러고 조의금 주고 가시는 게 그건데 그게 과연 장애 보내는 엄마는 제가 남편이 있고 또 애까지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그게 뭐 소송이라는 걸로 자꾸 연결을 시키시는데 저는 돈이고 뭐고 애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예, 저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자꾸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비극을 말씀드리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버님도 그해 4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4월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 예. 식구들하고 좀 뭐 일단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좀 이제 좀 감정이 나빠져서 예. 저도 뭐 언니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뭐 엄마하고도 좀 소원해지고 해서 예. 좀 근데 저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알리진 않았습니다. 예, 2007년 4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물론 경황이 없으셨다는 건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서연 양이 사망한 것이 한 8개월 뒤이기 때문에 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경황이 이해가 잘 안 없었다는 게 갑니다. 아니고 식구들하고 예. 이제 좀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서우 돌봐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 엄마가 이제 봐주신다고 했다가 또 그걸 학교를 그 엄마 집 근처에다 또 보냈다가 예. 아버지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예. 이제 또 다시 제가 데리고 왔다가 뭐 이런 그러면 언젠가는 밝히셨어야 되는데 왜 1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증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언제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재판 이제 결과는 별개로 제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재판 얘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그냥 뭐 너무 제가 이제 뭐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바로 미국을 나가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일하면서 예. 지내다가 5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이 음반일 이제 뭐 이런 쪽에 다시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음반 기획사 만나고 뭐 좀 뭐 그런 데서 서우 잘못됐다고 뭐 그런 특별히 저한테 뭐 관심 가져준 적도 없었고 또 서우가 항상 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 있고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주변에서 서연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은 늘 하시지만 커서요. 예, 뭐 커서든 언제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끔씩 서연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서혜순 씨께서는 뭐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랬죠. 그럼 언제 그 서연 양의 죽음은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글쎄 그거에 뭐 글쎄 그때 저번에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서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팬클럽 친구들하고 뭐 이상호 기자님이 뭐 이런저런 영화가 나오는데 좀 대응하시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으로 후배들을 만났을 때 제가 홍대 앞에서 만났는데 팬클럽 이제 친구들인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때 또 다른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때 또 얘기를 못 했고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뭐 옛날 팬클럽 했던 또 친구가 대전에서 와서 언니 뭐가 난리가 났는데 서우가 어딨냐 그랬을 때 저도 그래 서우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그냥 미국에 있어. 그냥 그러고 저는 그냥 글쎄요. 그래갖고, 예.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참 어렵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일부러 뭐 속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글쎄요. 예. 제가 시댁에다 그걸 알릴 무슨 어떤 계제도 없었고 시댁하고 서울을 한 번도 찾지 않으셨고 예. 뭐 서우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사실 서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연락을 좀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때는 뭐 서우 어떤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연락을 하시면 유류 청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저는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서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저는 연락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집도 정리하셨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셨고 뭐 재산은 그냥 뭐 그 로열티 부분이 거의 12년 동안 다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신나라랑 레코드 계약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그쪽에 다 가져가셨죠. 예. 다 나누셨죠. 서우는 빼고. 그 JTBC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서해순 씨께서 서연이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이군요. 하와이에 거주를 하셨던 걸로 이제 네네.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냥 리코스토어라고 하는데 스피드마트? 잘 아시네요. 어떻게 뭐 저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나? 아 제가요? 아니요. 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게 자체가 예. 저는 제 개인 정보가 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지 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네네. 이 호놀룰루죠. 네네네. 거기에 그 장기간 같이 지내셨던 분이 전해 오신 내용이어서 그러세요? 예. 저희가 뒷조사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저를 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네, 스피드마트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그 같이 그 가깝게 지내셨던 분한테 네네. 따님 얘기를 하면서 따님을 만나러 한국을 좀 간다 해서 자주 가게를 맡기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 얘기고 또 아주 최근까지도 불과 한 석 달 전에도 서우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주변에 말씀하셨다기에 뭐 여태까지 말씀을 쭉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김광석 씨의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뭐 애가 없나 왜냐면 나이가 있는 사람이 미국을 오니까 뭐 애가 있냐 그래서 애가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애가 한국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제가 뭐 거기 가서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아셨다고 김광석 뭐 말씀하시더군요. 와이프라고 얘기하고 일하진 않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언론을 많이 타시니까 아마 보고 이 김광석 씨 이 부인이시구나 그럼 알았던 모양이죠. 지금은 이제 알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뭐 어찌 됐든 그분이 서해순 씨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따님의 존재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하와이 교포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사람과 함께 하와이에 머물면서 시민권을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 택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투 비자로 나갔는데요. 아무튼 뭐 그럴 기회가 있는데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아마 저작권 문제인가 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상관없이 재산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숨겨오셨던 말씀을 그냥 안 하셨던 뭐 감춰오셨던 거짓말을 하셨던 그건 뭐 상관없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해순 씨 개인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서해순 씨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죠. 서연 양이 사망 당시에 시댁 쪽하고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는 지쳐서 서울을 한번 데리고 찾아갔었어요. 항소심 진행 중에 서연 양은 사망을 했고요. 항소심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고등법원인가 거기에 예, 그게 올라 항소심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근데 이미 저희 전문화 변호사님 말씀이 예.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이미 그거는 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난 거라 그거는 김서연의 어떤 그 미성년자였고 또 하지만 뭐 상관이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저도 뭐 다른 방송국에 곧 예. 인터뷰할 겁니다. 그럼 뭐 저 의뢰하신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 네, 것은 저희 변호사님이 맡아서 이제 또 하셨으니까.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알 만한 사항은 네, 아닌 네, 것 네. 같고요. 네. 다만 항소심 진행 중에 서현 양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소송에 피고가 저랑 그거는 이제 고등법원이고 대법원 판결은 위드 33하고 제가 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연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을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서현 양이 저작권 수혜자가 돼야만 소송에서 유리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재판이 뭐 고등법원 갔다가 이미 그거는 합의 아까 저희 변호사님 지금 같이 와 계셨는데 저도 너무 지금 오래돼서 하는데 이미 그거는 뭐 거기서 이게 종결됐다가 다시 아버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 네 개의 어떤 판권 로열티를 서연이한테 주기로 했을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광석 씨의 부친 되시는 김수영 씨가 그렇죠. 나중에 세상을 뜨시게 되면 서연 양에게 그 권리를 준다.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이제 저희 김광석 씨 돌아가시고 써놨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 얘기가 저는 서연이가 그렇게 되고 그 판결문은 뭐 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하와이 뭐서 나갔어 있었고 저는 그 판결문은 뭐 어차피 그건 이미 됐다고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그냥 뭐 변호사님이 그 판결문 갖고 계셨었어요. 저는 그거 뭐 나중에 와서 해결한다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한다? 하와이에서 있다가 이제 그때 가게 오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잠깐 나왔을 때 이제 그게 판결문 나왔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가 저랑 이제 위드 33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 판결 잠깐만요. 서혜순 씨만 들어가 있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그게 고등법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접저작권 등등 해가지고 저작권 관련 재판에는 김서연 양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고인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건데. 소송이 많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접저작권 관련 소송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내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관련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즉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그 문제는 분명히 김서연 양이 같이 서혜순 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서혜순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려면 즉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제가 아니요. 그래서 항소심하고 대법원 넘어갈 때도 김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이 시간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시간상 대법원은 이미 거기 판결이 났었을 때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요, 그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 다시 항소심 하겠습니다. 중간에 김서연 양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연이께 권리가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근데 서연이가 권리가 있어도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했던 게 맞고 뭐 어차피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같이 관리한 게 맞고 서연이가 커면은 제가 주려고 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일단 취재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서혜순 씨를 모시고 뭐 조사를 하거나 취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하고 나눈 말씀이 어차피 뭐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테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록에 또 남게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연 양의 사망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좀 늦게 과태료 냈거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늦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하와이에 이제 있다가 한 4개월, 6개월인가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집에 뭐 이런 게 날라와서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글쎄 뭐 보험금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있는데 그거 저는 솔직히 그런 좀, 거를 아니요. 네. 보험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네네네. 따님이 사망을 했다면 네네. 사망 신고는 과태료 낼 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서우가 그걸 내가 뭐 빨리 그냥 여기 가서 그냥 아니요, 사망신고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어야 재판에 대한 되는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저는 없는 뭐 것이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근데 아니, 그게 잠깐만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예. 뭐 저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궁금해하는 하니까 분들의 입장에선 네네네. 그냥 경황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10년 전 어.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예. 네, 참 힘듭니다 정말. 예. 예. 뭐 장애우 키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예. 뭐 장애우 엄마 마음들은 뭐 꼭 그건 그래서가 뭐, 아니고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충분히 애가 그렇게 되고 이해합니다. 하니까 뭐 예. 근데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 대신 질문을 드린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네, 것 같고요. 2007년 12월에 아무튼 서연이가 안타깝게 네, 세상을 네. 떴는데 네. 서혜순 씨의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서연이 잘 있냐고 물어본 게 몇 달 뒤인 2008년 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 그런가요? 전화 통화 잘 안 하셨는데. 모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와이에 그냥 가 있다고 그냥 얘기를 드렸기 예.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셨겠죠. 예, 근데 얼마 뒤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혜순 씨 어머님께 서연 양 앞으로 나와 있는 25만 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아마 네. 그때쯤에 이제 뭐 사망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뭐 그렇겠네요. 예, 예,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망 신고는 사망 후 훨씬 뒤에 아무튼 몇 개월 2008년. 뒤에 제가 하와이에서 나왔을 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늦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린 게 아니냐. 즉 대법원 결정이 날 때에 서연 양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도 안 했고 시점상으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판결문은 뭐 그냥 뭐 변호사님한테 그냥 예.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거지. 저는 글쎄 제가 변호사님한테 서우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지는 안 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대법원에서도 몰랐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거를 뭐 꼭 이렇게 뭐 대법원 판결은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저는 대법원 그거는 잘- 올라갈 때 네네네. 서혜순 씨하고 저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 재판에는 서혜순 씨와 김서연 양이 같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망을 아니고 했는데 다 얘기를 안 하는.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 저는 그 변호사님한테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예. 제가 그거를 만일 서로 알렸다 하더라도 예. 그 상속은 제가 받는 겁니다. 서우의 어떤 상속은 예. 큰아빠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만일 제가 알렸다 하면 예. 그럼 제가 그거를 뭐 손해배상을 받든 아니면은 제가 원고로서 뭐 그러니까 그건 인적권을 받던 그거는 김서연 양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그죠? 그때 상속을 받게 되시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재판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에서 네.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을 법원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반대편에서는 소송 서혜순 사기다.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연이 부분을 가져가시면 되죠, 다시. 아니, 어떤 그건 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이 좀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이게 했는데. 소송이 굉장히 좀 그 예, 예. 당시에는 좀 오래된 거라 좀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오래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판단의 기준 다룰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광석 씨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는 메모광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많이 메모도 남겼고, 근데 자살로 얘기가 되면서 유서를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아, 그때 그 채팅방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때 뭐 팬클럽들이 워낙 말들이 많았을 때 예. 뭐 사무실에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민서가 잘 있니? 그리고 그거를 자판으로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그게 유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글쎄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하게 뭐 남기지는 않으셨죠. 예. 예. 네. 혹시 영화는 보셨습니까? 요즘 나온 영화는? 많이 못 봤습니다. 예. 예.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혹시 편견을 가질까 봐 네.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본인이 모르겠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가까운 뭐 팬클럽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하면은 같이 제사에 뭐 1주기 때, 2주기 때 참석하고 저도 음반 기획사 일을 하니까 뭐 유통사 만나고 뭐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아, 그럼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인터넷 이런 걸 잘 뭐 이렇게 나쁜 글 같은 걸 잘 안 읽으니까 뭐 그렇게 의혹을 밝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오히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즉 김광석 씨와 가까웠던 분들이 자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실 수 계십니다. 있죠. 갑자기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도 나온 걸 보니까 119를 부르는 시간이 한 50분 지나서인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일이 있으면 119부터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때 저도 다시 그 뭐 조사서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봤더니 저도 그때 이제 서 아빠가 뭐 누굴 만나시고 오셔서 그 거실에서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고 서 아빠는 항상 뭐 음악을 들어 방에 들어가니까 전 자는 줄 알고 뭐 제가 계속 잤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아침에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뭐 항상 저기 하니까 제가 뭐 방에서 나오니까 안 보여서 보니까 이렇게 층계 저희 옥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들어가 자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게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이 좀 많이 마셨나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줄이 이렇게 축 내려와 알겠습니다. 있고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따로 여쭙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제가 했습니다. 뭐 살아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근데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50분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뭐 글쎄 뭐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막 기자들이 뭐 저는 나이가 그때 29살 뭐 어릴 때인데 뭐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전된 거지. 제가 지금 나이였으면 제가 뭐 차분하게 대응하고 뭐 기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는 경찰서 찾아다니느라고 맨날 들려다니라고 거기 있지도 상가집에도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경찰서 불려다니신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또 없고 막 하니까 그냥 무슨 꿈꾸듯이 무슨 연극처럼 간 것 같다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이해는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언제 그랬죠? 뭐를 말씀하시는 아니 자살한다고 언제 제가 얘기를 그 했죠? 다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방송입니까? 그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여러 군데 매체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편집을 서혜순 하셨나 보네요. 씨의 얼굴과 함께 나온 그 멘트이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근데 함께 나온 멘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래돼서 20년 됐고 정신 경황도 없었고.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좀 오래됐고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판단은 뭐 우리
듣는 분들께서 네네.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빠가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군요. 그날 같이 있었던 네, 것이 그때 오빠도 아니냐라고. 다 그 조사 받고 예, 예. 예. 뭐 오빠가 아무래도 아래층에 그 여자 그 부인하고 같이 예. 강화도에 이제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라 예. 예, 저는 뭐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광석 씨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바로 119를 한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예, 제기된 아래층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빠를 예. 부르니까 오빠가 그때 마침 그래도 119 왔을 때 예. 오빠가 반바지 그냥 그 잠옷바람을 같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 예. 예, 그럼 김광석 씨가 타계하기 직전에 거실에 술을 나눈 자리에는 두 분만 계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근데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실에는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다. 담배요? 저는 예. 잘 모르겠는데. 방금 모르십니까? 네. 예, 그 거실에는 방금 핀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류가 달라서 한 사람이 핀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때 담배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안 예. 피는 것 같은데요. 누가 예, 뭐- 오셨었나 그럼 그 밤에 새벽에? 저는 모르죠. 밤에 새벽에 들어가서 잤고 김광석 씨는 뭐 거기가 문이 열면 바로 홍대 앞 예. 내려가는 길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왔을 것이다. 저는 그 담배가 두 개 있다고 하시니까 예, 예. 전 담배를 그건 안 뭐 피니까. 예, 그건 뭐 왜냐면 맞는 김광석 씨가 얘기였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예. 여러 개를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또 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가 왔는지 모르신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뭐 잠을 잤으니까. 그러면 누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지금 갑자기 담배 두 개 얘기를 하시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 나온 건데 예. 그렇게는 뭐 소리가 났겠죠. 새벽에 3시에 누가 올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2, 글쎄요. 3시에. 그 부분도 뭐 그러면 만일에 이제 소환되셔서 네네. 조사를 받게 되시면 뭐 그거는 사실 근데 뭐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지났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네. 지났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마무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씨가 그 93년도 신나라 레코드하고 음반 계약을 하면서 네네. 아버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 소송까지 가게 된 네, 하나의 그렇죠. 시초이기도 아무래도, 하죠.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건물을 결혼하신 지 3년쯤 됐을 텐데. 네네. 예, 예. 건물을 이제 졌는데 예. 김광석 씨가 그때 그 수입 이런 게 일정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님 이름도 넣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 건물은 저랑 김광석 씨랑 공동 명의로 졌지만 예. 음반 이거는 아무래도 뭐 아버님 이름을 앞에 쓰고 근데 거의 로얄티는 저희 회사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요. 아버님 예. 로얄티를 받아가신 적은 없고 예. 그냥 이름만 저희가 빌린 거였습니다. 예, 예. 세금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예. 그 김광석 씨 건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네, 왔다 갔다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짧은 인터뷰에서 모든 걸 더 여쭤보긴 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여전히 아마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계속 네, 가지실 네,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질문은 계속 받으실 것 같고요. 또 시간을 더 나중에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이제 미스테리하게 돌아가시는 뭐 이렇게 예. 그 음악인이나 예술인이나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계속 그런 얘기는 또 나오고 하니까 예, 뭐 뭐 근데 저를 다른- 의심한다면 끝도 한도 알겠습니다. 없는 거겠죠. 아니요 다른 분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야, 제가 죽으면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미스테리하게 되겠네요. 서혜순 씨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도 물론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오늘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재반론을 또 하겠다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재반론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판단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구름이 많아져서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대 팩트체커였던 김필규 기자도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팩트체크가 벌써 이제 3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주로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때문에 다른 순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e sun is surely sinking down, but the moon is slowly rising. So this old world. 지금 선배가 말하면은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를 하셨네요. 아니 뭐 생각보다 너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원래 비하인드 뉴스는 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못하게 됐네요. 예, 박성태 선배가 조금 전까지 여기서 계속 마이크 차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을 텐데. 그 서혜순 씨 인터뷰로 팩트 체크가 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아 예. 어떠셨습니까? 뭐 할 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오대현 기자가 나서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좀. 제 말씀은요. 예. 오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시청자들이 알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냥 뭐 감상은 생략하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신 걸로 하고. 예. 예. 제가 방금 인터뷰 맞춰놓고 그걸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저희 이제 팩트 체크 3주년이기도 하지만 예. 뉴스룸 3주년이기도 합니다. 뉴스룸 개편 이제 100분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100분 1, 2부 요즘 좀 줄었어요. 100분은 아니에요. 처음에 사실 100분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다 채워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요즘 한 80분 되나요? 80분 좀 넘죠? 저는 85분? 요즘 주중 뉴스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까지 하면 90분 가는 90분. 예. 9월 22일 그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런 광고로 기억나세요? 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버리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JTBC 뉴스룸이 문을 엽니다. 9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 JTBC 뉴스룸에서는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 당시 어떻게 100분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손 앵커께서 한번 그 당시의 결정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편성 쪽에서도 좀 바람이 있었고 예. 또 오병상 총괄이 국장 겸 총괄이었죠. 저하고 같이 지금도 뭐 총괄로 있습니다만 오병상 총괄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예. 100분을 하자고. 아. 그래서 전 뭐 그냥 거기에 동의했을 뿐이지 예. 제가 나서가지고 100분을 죽어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될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병상 총괄은 100분을 하자고 주장만 했고 예. 그 100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길래 연구를 많이 했죠. 예.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보도국 기자들 의견도 듣고 부장들 의견도 듣고 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팩트체크하고 예. 또 밀착 카메라 예. 그리고 앵커 브리핑 이런 그 데일리 코너들이었어요. 예. 이제 그때 제일 이제 죽는 소리 한 게 김필규 기자였고요. 팩트체크 그랬었나요? 어떻게 매일 하느냐. 예. 그래서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근데 네. 뭐 죽는 소리를 했는지는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패러디인가요? 근데 예, 뭐 김필규 기자가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자기 얘기를 해놓은 걸로 내가 알고는 있으나 예, 읽어보셨군요. 예, 그날 그러니까 9월 22일, 3년 전 9월 22일 팩트체크 전날, 그러니까 예. 첫날 동시에 뉴스룸 첫날 예, 둘째가 태어났죠. 김필규 기자의 맞습니다. 이름이 뭐죠? 재환입니다. 재환. 김재환. 예, 예, 김재환 군이 태어난 거죠. 생일이 같은 거죠. 예. 예, 잘 자라고 있나요?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세돌. 그러니까 이제 9월 22일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세돌 됐고요. 예. 거의 뭐 펄펄 날아다닙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혹시 그날 뭐 뉴스 어련하겠어요. 혹시 그날 뉴스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끝내고 100분짜리 마치고 나와서 손 앵커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뭐 좋은 얘기를 했겠죠. 예, 아들 낳았다며 하면서 둘째지? 그러면서 아, 예, 그랬더니 얘기해도 되나? 둘째는 원래 안 가봐도 돼. 아 제가 그랬나요? 예, 병원에 안 가봐도 병원에 안 가봐도 돼. 그래서 개편 첫날이니까 병원에 못 가봤습니다, 그때. 예, 그건 제가 이제 미안해서 한 말이죠. 예, 예, 반어법이죠. 그렇게 예. 저희 가족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저하고 지금 같이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저의 어법을 모르겠어요. 예. 예. 잘 빠져나갔죠. 예. 아무튼 이거 케이크를 가져왔네요. 예. 예. 이거 좀 뭐 방송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좀 그런데 뭐 아무튼 이거 어떡 할까요? 소셜 라이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3주년이기도 하니까 간단한 말씀하시고 네 분이서 같이 이렇게 들어서 뜻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형식적인 이런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죠 뭐. 예. 아니 안나경 앵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그래. 뭐. 예, 좋습니다. 네. 뉴스룸 3주년, 팩트체크 3주년. 형식적인 거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불까요? 다 같이 불죠. 대표로 하세요. 그럴까요? 네. 좀 특별한- 무한하네. 예, 다른 뭐 행사는 없는 거죠? 3주년이라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네. 예. SNS나 이제 인터넷에는 3주년이니까 특별 공개 방송이나 뭐 그래도 뭐 이런 거 좀 준비 시청자들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 공개 방송을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없지 않나요? 난 대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송 대선 방송이야 뭐. 예.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얘기가 끊기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갈 때가 된 것 같네. 석- 그죠?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그 아이템들 중에서요. 예. 우리 스스로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반성할 부분이 뭔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랑은 모르겠는데 반성은 할 게 뭐가 있던가요? 미리 좀 알고 가시죠. 팩트 체크 그건 좀 미리 얘기하면 좀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뭐 그러면 네. 예, 더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도 나오는 건가요? 뭐 광고를 아마 5대0 팩트 체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요? 혹시 뭐 그동안 이제 그러면 팩트 체크 하면서 손 앵커께서 이런 점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팩트 체크 중에 꼭 저랑 했던 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보다도요. 예. 그건 뭐 팩트체크는 늘 어렵게 매일 이렇게 채워왔기 때문에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예. 김필규 기자가 얼마 동안 했죠 그때? 제가 1년 9개월, 10개월. 10개월 했습니다. 1년 10개월. 예. 그러면 1년 2개월? 1년 2개월 했습니다. 아, 이거 더 오래 했군요. 예. 예, 아직 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오대영 기자는. 요즘은 이제 오대영 기자가 안나경 앵커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안나경 앵커는 뭐 김필규 기자하고 한 적은 없지만 한두 번 정도 네. 있었죠. 뭐 가끔 물론 있었죠. 예. 아무튼 두 사람 다 해봤잖아요.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나요? 아, 이게 이제 이간질의 리더십이라고. 예. 사실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같은 구민인 거 일단 알고 있으시죠?
일단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필규 선배하고는 몇 번 안 했어요. 대영 선배랑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점수를 준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사람도 신경을 써야지 되겠죠.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팩책방에서만 하다가 아니 그럼 안나경 앵커도 같이 가시죠 그냥.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닙니다. 저 누구라고 콕 찍지 아, 않았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는 너무 오랜만에 진짜 손석희 앵커를 볼 일이 없어요. 주말에 이제 일을 그렇죠. 하니까 네. 주중에는 특히나 이제 손 앵커 별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오랜만에 뵙고 이런저런 정다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좀 여쭤봐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많이 질문하셨네요. 그런 거죠. 예.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같이 또 방송하시고 손 앵커 자주 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3주년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10개월 그리고 제가 1년 2개월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진행을 안나경 앵커가 쭉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답변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마이크를 제가 대드릴게요. 그거 네. 쓰셔야 될 테니까. 네. 아니 사실 오늘 팩트체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저희가 소셜 라이브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이 그 손석희 앵커 보여드린 네. 그 개편 영상인 거고 이거는 그럼 뭔가요? 볼까요?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 첫날이죠, 또 첫날.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첫날. 발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2014년 따져보는 9월 그런 시간입니다. 22일. 그렇죠. 물론 첫 그런 발언 내용뿐만이 팩트 아니라 둘째가 저희들한테 태어난 의미 있는 또 네. 시청자 여러분께 태어난 의미 뒤인가요? 있는 그 모든 그렇죠. 사안에 태어난 대해서 뒤. 저희들은 7시 한 15 팩트 분쯤 체크 역할을 되거든요. 할까 합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이 코너는 김필규 기자가 맡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랬었군요. 네 이제 간략하게 그러니까 팩트체크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 얘기. 네. 이었네요. 팩트체크의 취지 네. 왜 팩트체크를 하게 됐는지를 손석희 앵커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 네, 첫 번째 진행했던 김필규 선배께서 어떤 마음으로 팩트체크에 임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팩트 체크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한 3회에 걸쳐서 똑같은 설명을 계속 용어 했습니다. 자체가 생소하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격의 저널리즘인지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그 뭐 유력 인사나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코너다라는 걸 이제 앵커가 코너마다 매번 해줬어야지 될 정도로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 설명을 매 코너마다 매 시간마다 한다는 거는 사실 그것만으로 두세 문장이기 때문에 네. 두세 문장 잘 아시잖아요. 두세 네. 문장을 또 이제 방송 중에 잡아먹는다는 거는 이 할애를 또 상당히 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었죠. 아까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손 앵커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고정된 팩트 체크 같은 코너가 필요를 했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채웠어야지 맞아요. 됐고 그리고 시간 채우기용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옥 그때 같은 이제 코너기 네, 때문에 워낙에 앵커 브리핑도 그때 같이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밀착 시도가 카메라. 있었던 거죠. 밀착 카메라도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비하인드 뉴스는 없었어요. 비하인드 뉴스는 상당히 조금 더 있다가 나왔죠. 아직 좀 경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그날 첫날 했던 아이템 혹시 기억나죠. 뭐였나요? 그 첫날 했던 아이템을 기억이 나는 게 담배. 예, 그게 그러니까 왜 어쨌든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온다.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개편 기간이 그래도 한 2, 3주일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편하는 시간이.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팩트 체크 아이템이라는 거를 2, 3주 동안 준비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날 혹은 당일. 네. 그렇죠. 이게 묵혀놓은 아이템이라는 것처럼 재미없고 밋밋한 게 정말 어제 산 탕수육처럼 이렇게 눅눅해져 버리니까 그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월에다가 띄워가지고 그래픽을 띄워가지고 뭐 잘 해보자, 뭐 이렇게 동선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 정도만 결정을 했지 아이템은 결국은 그 전날 개편하기 전날 결정을 하게 됐었죠.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담배값 인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서민들 힘들게 하는 그렇죠. 서민 증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부자 증세라고 봐야지 된다. 서민들은 담배값이 비싸면은 담배를 안 필 것이고 부자들은 그래도 담배를 계속 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들이 담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자 증세다 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대영 선배는 첫 아이템이 저는 2016년 7월 8일. 18일입니다. 첫 아이템이 당시 성주에 사드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어요. 예. 황교안 총리가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는데 시위대를 피하느라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주장이 황교안 총리가 감금당했다. 아, 예. 근데 결과는 셀프 감금이었죠.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시위대를 피해서 안 나온 것이었고, 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경찰이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금으로 볼 수 있는 그 법률가들의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그런 아이템이었죠. 2016년 7월 7월이었죠. 예. 저한테 떠넘기고 굉장히 깊은 미국으로 간. 아. 응?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대 팩트체커고 2대 팩트체커인데 예. 후임으로 결정하신 이유 혹시 아니 지금 아직 1년 아, 1년 2개월? 예. 1년 2개월 했다 그래. 1년 2개월밖에 안 한 사람 앞에서 그런 저를 그러니까 오대영 기자를 아. 2대 팩트체커로 아, 지목한 그 이유가 당시에 아이고 예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질문 파악의 맥락을. 3대 팩트 체크를 지금. 저는 그거를 지금 삼대 얘기하는 줄 알고 팩트체커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저 그 정치부 회의에서 여당 반장 맞아요. 활약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직접 얘기를 나눈 거는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보도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팩트 체크했던 걸 이렇게 부러운 듯이 한없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 드는 그래요? 것 같아서 오대영이다 역시 하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그때 이제 뭐 한번 매체인가 어디 인터뷰에도 한번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 보도국에서 이제 손앵커를 비롯해서 맞아요. 오병상 총괄도 그렇고 이제 국장단들 쭉 얘기를 했을 때 대영이다. 오대영이 맞다. 저도 기억이 됐습니다. 납니다. 됐습니다. 그 눈빛을 봐라. 팩트 체크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대영이가 뭐 어쨌든 이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서 진행을 하는 뭐 전달력도 많이들 생각하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대영 기자가 또 정치부에서 오랫동안 또 활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 발언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적임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 그냥 적임자 그게 이미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아유. 자주 강조했던 것 같은데. 뭐 자주 들어도 네. 좋습니다. 18일 오대영 기자의 첫 방송 날 손석희 앵커가 직접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적임자라고. 그랬군요. 본인은 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구나.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거 그거는 없었던 준비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자료화면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없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 이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김필규 기자가 346회를 했고 오대영 기자가 211회 그래서 팩트체크 3년 동안 총 557번 예. 7번을 했는데요. 이게 아주 그 뭐. 저희가 리스트를 쭉 뽑아봤는데 네. 이게 많습니다. 그 저희가 했던 와. 이게 그게 파란색이 다 김필규 기자가 한 거죠? 김필규 선배가 한 거고 예. 그리고 이 녹색 이게 제가 한 건데 네. 저도 많아요. 그래도 뭐 아직 오대영 기자 한참 더 해야 되겠네요. 저도 많아요. 많습니다. 예. 겹쳤어요. 저도 많아요. 예.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동안 했던 팩트체크들 중에 예. 김필규 기자가 생각하는 본인이 했던 최고의 팩트체크와 예. 그 반대의 팩트체크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벌써 지금 다 눈치채셨겠지만 네. 이미 준비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답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반응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은 못했고 제가 이제 최고의 팩트 체크였다고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일단 갔다 뭐- 와보니 아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런 걸 했어야 됐는데 좀 이제 오대영 기자처럼 탄핵과 관련돼서도 아니. 정말 그때 근데 이 아이템은 제가 잠깐만 그 자랑을 하면은 제도를 바꾼 그랬습니까? 제도가 바뀐 예.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이거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뭔가요? 보여주시죠. 문제.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또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상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게 번지 점프를 하거나 배우자와 다투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번지점프까지 나오는데 하여간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후배 기자들이 좀 불편해할까봐 주로 이제 전 늦게 자니까 새벽 2시쯤 잘 줄 알고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또 깨는 사람들도 또 있긴 있더군요. 상당한 이게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해야 되나였나요? 예, 퇴근 후 카톡 지시가 근무 외 시간의 근무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톤으로 한번 다뤄봤던 그런 팩트 체크였는데 손앵커의 저 발언 이후 아주 파장이 좀 거셌죠. 근데 당시에 정말 그 새벽에도 카톡이 예. 많이 왔죠.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부장들한테 각부 부장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또 그렇게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하고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어쨌든 아이템이 선정이 돼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방송 끝나고 보도국에 올라갔더니 많은 부장들이 공감. 박수를 쳐주시면 박수를. 예, 격려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김필규 기자가 했던 팩트 체크 중에 이게 가장 좋아요. 네, 가장 감명 깊었어요. 우리 사내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네. 예, 일단은 좀 자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아이템도 혹시 있나요? 최고의 아이템. 반대 아이템은요, 몇 가지 이제 뭐 떠오르긴 하는데, 하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팩트체크가 그날 주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뭐 잘 씻어야지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남자가 더 잘 씻느냐, 여자가 더 잘 씻느냐 뭐 해서 이제 잘 씻어야지 된다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 예, 네. 한 거였었는데 그때 마침 팩트체크 끝나고 초대된 분이 영화배우 정우성 씨였어요. 그래서 문화 초대석에. 네, 보통 다 알지만 정우성 씨가 이제 저기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우성 씨가 그걸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장면을 팩트체크팀 인턴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SNS에 달린 댓글이 이제 정우성 그리고 이제 손앵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잘 씻자. SNS에 달린 댓글이 세상에서 제일 손 잘 씻게 생긴 두 남자 앞에서 김필규가 강의하고 있다고 그런 댓글이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오대영 기자. 저는 그 5월 17일 날 한 건데요. 역사 조작, 5.18 가짜뉴스. 최고의 팩트 체크인 거죠. 제가 그렇게 꼽아봤는데, 5.18 때마다 반복되잖아요. 북한국 맞습니다. 개입한다느니, 뭐, 예. 그 다음에 뭐, AK 소총을 사용했다느니, 장갑차 부대를 운용했다느니 하는데 다 가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진화하는 게,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그 북한군의 사진이 지금 황장엽 씨로 밝혀졌다. 네. 라고 해서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하다가 그 황장엽 씨로 지목된 그분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남선 씨로 밝혀졌죠. 그래서 직접 통화까지 해서 가짜뉴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걱정되는 거 이날 안나경 앵커가 마지막 멘트였나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런 팩트 체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가짜뉴스 네. 현혹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찌라시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예. 네, 5.18 가짜뉴스. 예. 지금도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 굳이 안 해봐도 네. 되죠? 영상을 뭐 얼마 네. 전 거니까요. 이건 자.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반대로 좀 힘들었던 팩트 체크를 예. 한번 뽑아왔는데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이게 뭐냐면 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국면 탄핵 동안 국면 동안. 팩트 체크
정말 고생 많이 아, 했었던 진짜 거 고생 많이.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예, 제가 예.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베큐를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또 바베큐를 하지만 고기가 잘 안 넘어가면서 후배가 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이게 11월 2일자였는데요.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현직 대통령 수사는 못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수설이 맞느냐 해서 헌법학자 25개 로스쿨을 포함해서 총 30명 인터뷰를 직접 당일날 다 했어요. 예. 그리고 헌법학 교과서를 연세대 로스쿨에 가서 도서관을 다 뒤졌습니다. 서가 3개 분량 뒤지고 해서 하루 동안 이걸 해서 저희 팀원들이 그 다음 날부터 몸살 나가지고 연말까지 되게 힘들었던 예. 바로 그 저희는 최악의 아이템 그리고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네.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탄핵 뒤에 수사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대영 기자를 비롯한 또 팀의 팩트 체커들이 헌법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전문가급으로 예, 또 많이 또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돼서 네. 책도 내는 계기가 예, 됐었죠. 책도 냈죠. 책은 지금 어떤가요? 잘 팔리고 있나요, 요즘도? 이 책인데요. 헌법으로 네. 체크하자. 쭉 예. 왔더니 안나경 앵커가 여기 딱 등장하잖아요. 교땡 문고에 아직도 이제 매대 놓여가지고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인쇄는 안 문고였나? 들어오는데? 예. 예. 네. 아무튼. 인쇄 생각해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역사에 남겨야죠. 예.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정국 때는 사실 헌법과 관련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장마철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팩트 체크를 했었죠. 예. 어. 그런 것도 아무런 그 있어요. 법적이란다. 자꾸 법률. 법이 없겠죠, 당연히. 의학적, 그리고 예.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 정말입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뭐. JTBC 팩트 체크 믿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예. 도마나 칼 같은 걸 좀 위생 상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생선회 자체에서 뭔가 기생충이 많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최악이라고까지 꼽을 거는 아니었지만 많이 좀 하고 나서 또 신경이 쓰였던 게 비슷한 맥락으로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어도 괜찮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예전에 정말 정말 더러운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모르지만 지금같이 이제 사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덜 익혀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 서양에서도 덜 익힌 돼지고기가 요리 그렇죠. 스테이크가 나온다. 이제 레어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팀들 다 데리고 가서 실제로 보통 그렇게 먹는 아이템을 하면요. 실제 가서 먹습니다. 저도 횟집 가서 그날 먹었거든요. 예, 드셨죠? 계속 보니까 예. 또 땡기죠 아무래도.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때는 이제 화면으로도 그걸 찍어가지고 내보냈었죠. 저하고 이제 저희 팀들 다 레어로? 거의 레어 상태인 돼지고기를 그건 좀 심하기는 했어요. 좀 차갑더라고요. 딱 입으로 씹었는데 안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의 레어 상태인 거를 그렇죠. 좀 먹어야지 이제 화면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는 거기에 이제 인턴들도 있었는데 인턴들은 분명히 돼지고기 그 레어로 먹기 싫었을 거다. 근데 김필규가 억지로 먹였다? 억지로 먹였다. 아. 갑질 논란도 있었지만 갑질 논란. 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먹었다는 점.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도 네. 예. 아니, 또 하나는 확인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또 먹고 나서 제가 한 팩트 체크인데도 불구하고 내심 조금 찝찝한. 근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다는 거 벌써 한 1년 전일 텐데, 1년 반 전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안나경 앵커가 본 팩트 체커들. 이 주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좀 평소에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들을 제가 대신 궁금점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렇게 지금 두 팩트 체커들의 모습을 보시면 좀 달라요. 남자 앵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자 앵커의 의상과는 좀 다른. 자켓도 저는 오늘 입지 않았고. 쉬는 날이라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예. 니트가 원래 사실 네. 김필규 선배 그거였잖아요. 니트 니트 입는 입고 나온 거. 적도 꽤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대영 선배 같은 경우는 자켓도 안 입고 이렇게 팔을 열정적으로 걷어붙인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는 컨셉으로 그러니까 소매를 걷어붙이는 게 뭐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자켓 안 입고 하잖아요. 아주 바쁠 때는 벗고 맞아요. 팔 걷어붙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사무실에서 팩트 체크를 막 하다가 곧장 그렇죠. 튀어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거의 뭐 시간에 쫓겨서 후닥닥닥 예. 오히려 정말 그렇게 근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이게 정장을 해야지 예의를 갖추는 건데 예. 어떻게 속옷 개념인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오냐? 예. 심지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 건방지다라고 해서 몇몇 시청자분께서 항의를 해주셨는데 예. 불하지 않고 계속 사실은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좀 애로가 저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애로가 있었던 게 이게 자켓을 입으면은 그래도 요 배 부분에 이제 몸매가 그래도 좀 가려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이셔츠를 입고 하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뭐 돌발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돌발 상황이 있어서 힘이 빠지면 긴장을 놓치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화면에 그게 나오는데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만 입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자켓을 입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참 좋겠습니다. 자켓 마음이, 입어서. 마음이 아주 저는 푸근합니다. 정치부 회의 때부터 해서 지금 3년 넘게 자켓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안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상실에서 이제 네. 의상을 주는 근데 저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게. 네.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때 이제 의상실에서 니트를 챙겨줬었던 니트 복부를 가릴 수 있는. 니트의 이유는 날씬하시면서 또. 니트의 이유는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팩트 체크가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김필기 네.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손석희 앵커가 늘 코너 시작할 때마다 설명을 해줘야 할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필기 선배도 그렇고 대영 선배도 그렇고 팩트 체커가 되실 거란 생각은 예전에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기자의 일을 할 수는 있어도 팩트 체커로서 내가 활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팩트 체커가 되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팩트 체커로 진짜요? 네, 하고 그런 싶다. 처음 들었는데. 훌륭한 학생들이 예. 그런 분들도 있어서 장래희망에 팩트 체커라는 게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좀 말리고 싶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많이 원래 JTBC 팩트 체크가 상당히 초창기에 한 거는 맞지만 뭐 국내에서 저희보다 팩트 체크라는 저널리즘 형태를 먼저 한 매체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매일 고정적으로 또 굉장한 어떤 그 비중을 할애를 해서 함으로써 대중화한 데는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평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예. 팩트 체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팩트 체커. 사실은 최근에 글로벌 팩트 체크 컨퍼런스를 갔다 온 오대영 기자가 더 잘 듀크에서 연수하고 오셨잖아요. 저는 딱 일주일 출장 갔다 왔는데. 전 세계를 저한테 다 이런 것도 저한테 퉁쳐요. 또. 퉁치는 거 방송 용어 맞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소셜 라이브. 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예. 우리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네. 토론회까지 한 팩트 전쟁이라는 건데 이 안에 그 JTBC가 했던 팩트 체크 결과에 대한 것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면 예, 트럼프도 많이 이 팩트 체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전쟁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존 정치적인 문법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팩트 체커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많은 팩트 체크를 트럼프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을까라는 어떤 회의론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뭐 미국에서 보면은 팩트 체크라는 것 자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큰 그렇죠. 선거를 네. 거치면서 이제 붐이 일어나는 그런 저널리즘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2008년, 2012년, 이제 2016년까지 이제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거의 뭐 유력 매체에서는 인쇄 매체든 방송 매체든 할 거 없이 팩트 체커를 다 둬서 대선 기간 동안에 팩트 체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이제 듀크의 이제 그 폴리티팩트 창립자였던 비라디오 교수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팩트 체커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잠깐 보여줬지만 여기서의 결론은 한국에서 일부 정당에서의 결론은 그런 팩트 체크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뭐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대응하겠다는 예. 거였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팩트 체크를 당하면 기분이 나쁜 거는 사실이겠죠.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각 선거 캠프마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정당마다 그리고 또 백악관 안에서도 팩트 체커들을 전담하는 보좌관을 둬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을 때 각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 체커들이 그걸 보면서 뭐 트집을 못 잡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정치나 언론에서. 없다고 봐야죠. 그럼 미국은 언론의 한 분야로서 인정을 상호 존중을 하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또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을 또 뛰어넘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모색하고 예전엔 사실 어릴 때만 해도 TV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사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한 번 더 검증해야 되고 또 발언을 검증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수용자들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언론이 네.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시청자께서 좀 질문을 보내주신 질문인데 질문을 해볼게요. 팩트 체크 하다가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협박까지는 아니고 뭐 소송이나 언론 중재 뭐 그런 제소 같은 부분은 있었죠. 저는 좀 뜨거울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네. 정국 그리고 대선으로 그랬을 것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뭐 이메일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를 넘어서 약간 협박성이 있었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 그리고 있지는 그 않았었죠. 탄핵 정국에서 우리 그 JTBC 앞에 예. 친박단체 계속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은 팩트 체크팀 부서는 몇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최초에는 2명이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 빼고 2명. 아니, 포함 2명 아니에요?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랬던 거지. 방송이 막 나갔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그래픽 전담자는 없었죠. 그래픽 전담자가 없어서 그래픽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예, 최악의 팩트 체크를 꼽으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네요. 저 방송하다가 CG에서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손앵커가 그 자리에서 방송 중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으니까 CG 그래픽 디자인 담당자를 둬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둬서 저는 한 5명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안나경 앵커 포함 8명. 그렇게 팀을 포함시켜 주시는 거군요. 예. 제가 저도 그러면 손석희 앵커 포함 6명. 네, 다음 질문은 팩트 체크 아이템 선정하고 준비해서 확정하는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당일날 아침에 정해서 당일날 취재해서 당일날 방송하는 것이 거의 제 그냥 정확히 통계는 없는데 느낌상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당일날 아침에 발제를 하죠. 그리고 채택이 돼서 아까 그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있잖아요. 그것도 30명 인터뷰하는 거 당일날 다 했고 방송 직전까지 결과를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으니까요. 대체 특히 핫하게 돌아갈 때는 아이템이 거의 오후 뭐 3, 4시쯤 결정되는 경우도 그런 있지 경우도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럴 때 이제 보도국의 오대영 기자가 이렇게 완전히 회색빛의 얼굴로 이제 걸어갈 때 보면은 아이템이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9시 20분에 9시 12분에 무조건 오네요인데 이 아이템이 안 정해지면 4시 반 최근에 4시 반에 한번 정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사전 취재 내용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평소에는 한 3중 확인 정도로 하는데 한 5중 확인 정도를 더 합니다. 예, 추가로. 혹시나 잘못될까봐. 급하게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2시 회의에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시 회의가 한 3시쯤 끝나면 2시 회의에 팩트체크 아이템이 막 바뀔 때면 제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한참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또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다 잘하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나고 나서 제, 혹시 다시 하실 마음 없나요? 라는 저의 질문을. 예. 너무 잘하고 있어서 5대0 팩트체크가 이건 뭐 도저히 제가 뭐 생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말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혹시 모르시는 이슈 체크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슈 체크. 모르는 유저분들 혹시 계실까봐 예 주말에도 뉴스룸은 하고요. 예 오후 8시 저녁 8시에 예 뉴스룸 진행됩니다. 네. 예, 질문 더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3대 팩트체크 혹시 염두에 둔 분이 있는지. 3대. 예 그러니까 빨리 이게 논의가 또 활발히 이루어져서 김필규와 다른 오대영과 또 다른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제 아, 생각에는 예, 그러면 뭐 네, 질문을 주셨긴 했는데 네, 오대영 기자가 앞으로 쭉 지난 9월 22일에 저희 이제 축하한다고 네. 3주년 축하한다고 아마 다 뭐 또 선물도 받으셨을 텐데 보내주신 이제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설문조사 비슷하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무나 그냥 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팩트체크 3대 팩트체커를 다음 팩트체커로 누구를 지명하고 싶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정말 제가 막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 바꿔서 까지만 쓰고 그냥 말았습니다. 손광균 기자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손인 걸로. 하지만 너무나 지금 5대0 팩트체커가 맞아요. 잘하고 있기 그렇거든요.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쭉 가는 걸로. 제가 1년 9개월 지금 1년 2개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1년 2개월이죠. 2개월이죠. 뭐 예, 아직 뭐 아직 한참 뭐 예. 한참 남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팩트체크 3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사실 3주마다 소셜 라이브로 팩트체크 팀을 하고 있는데 김필규 기자는 또 한번 출연을 해 주시죠. 다음번에도. 한번 해주시죠 또. 예. 뭐 불러주시면 4주년? 그때 저는 하겠지만 없을 거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주년까지는 해야죠. 아유, 1대 4주년이 팩트체크보다는 웬만하면, 기간으로도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간으로도 네, 뛰어넘어야지 되는 쭉 거고 그때는 어쨌든 그러게요. 4주년 내년에 또 우리하고 또 더 풍성해져가지고 같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4주년. 그리고 뉴스룸이 또 4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뉴스룸과 역사를 계속 함께 하니까 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또 빼놓지 말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고생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 될 일들이었던 거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틀렸다 틀린 것 같다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런 시청자분들 계셨기 때문에 이건 그럼요. 정말 의례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런 기간을 저희가 또 보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세 번째, 3순위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을 주로 다루고 2순위는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바로잡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제일 1순위로 드는 건 정치인들의 잘못된 발언과 생각들인데 그건 인식이 아니라 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팩트체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원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따갑게 비판을 좀 해주시면 그걸 또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칠 건 고치고 또 많은 제보를 주시면 반영해서 좋은 팩트체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겸허해지네요, 진짜. 자, 수고들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을 하긴 했지만 두 분들이 가장 치열하게 하다가 치열하게 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팩트체커 분들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이었죠. 팩트체크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실제로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거 같이였죠? 네, 그때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를 바라보던 그 수많은 눈빛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안나경 앵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희망 누구든. 가득한. 네, 아무튼 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치열한 팩트체커 두 분들. 팩트체커. 아, 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도. 그날 그 안나경 앵커가 울었는데요. 그 눈물을, 그랬어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 진심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늘 좀 길었는데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